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셧다운 직전이라 무기 하나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무기 공급 지연과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수조 원 규모의 계약들이 연이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때 한국 잠수함 사업을 간보고 있던 캐나다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수를 맞이했는데요. 바로 폴란드 정부의 충격 발언 때문이었죠.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협상 재검토만 계속 들이민다면 그냥 저희가 원가에 직접 싹 다 사드리겠습니다. 이 발언 직후 국제 외신들은 일제히 캐나다의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도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왜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글로벌 안보 질서를 꽉 쥐어버린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계약은 우리가 원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국은 이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가르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22년을 방산 분야에 몸담아온 국제 방산 애널리스트 에반 스톨먼입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자문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수년간 국제 입찰을 진행해왔고 한국의 방산 기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납기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협상력은 약하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한국의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서방 동맹국의 방산 시장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느 정도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깔끔했고 당시 저로서는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협상팀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건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도 목록에 올렸으며 산업협력 패키지 조항까지 얹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캐나다 측의 태도는 일관되게 여유로웠습니다. 수석 대표는 언제나 회의가 끝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다음 세션을 앞두고도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으며 과도하게 조건에 반발하거나 판을 흔드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 쪽이 참는 것이고 이 협상에서 원하는 게 더 많은 쪽은 한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었으니까요. 협상 나흘째 오후 예상 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 보좌관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외신 속보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영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한국산 잠수함 도입 재검토 가능성 시사.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대표가 화면을 훑어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박 카드겠죠. 협상장에서 흔히 나오는 수법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오랜 기간 독일, 스웨덴, 프랑스 방산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서유럽 무기 체계와 통합되어 있고 미국산 장비 도입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맥락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제 언론 헤드라인들이 연이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계약, 폴란드 변수로 흔들리나, 한국 방산, 예상 밖 복수 경쟁 구도 형성, 폴란드, 유럽 모델 대신 한국을 선택할 이유는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측 인원들이 휴식 시간마다 구석에 모여 목소리를 낮추고 무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공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팀 내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주국이고 한국은 계약이 필요한 쪽입니다. 그러자
실무 담당자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생산 여력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경고 신호가 켜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협상을 시작부터 단선적인 구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협의하는 방향의 흐름. 그런데 폴란드라는 변수는 그 구도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분석 틀 어디에도 폴란드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폴란드인가?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안보 위협이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나라입니다. 그들이 오랜 유럽 동맹의 잠수함을 제쳐두고 한국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몸짓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좁은 렌즈로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캐나다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폴란드는 계속해서 국제 언론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이 아닌 그 흐름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그것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협상장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자료를 펼쳐둔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박 논리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폴란드 총리의 발언은 분명 단순한 정치적 압박일 것이고 근거를 찾으면 곧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그 확신은 하나씩 흔들려 갔습니다. 폴란드의 현재 해군 전력부터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실전에 투입 가능한 잠수함은 단 한 척이었고 그마저도 수십 년을 넘긴 노후함이었습니다. 반면 폴란드 바다 건너편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접국 러시아의 발트해 함대는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왔고 최근 몇 달 사이 훈련 빈도와 규모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나토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나토 자문 시절 열람했던 분류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당시엔 흘려넘겼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동유럽 회원국들의 수중 전력 공백이 구조적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평가.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게 잠수함은 외교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에는 선택지가 있는가? 스웨덴의 설계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정숙성이 뛰어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물 완성 가능 시점은 최소 5년 이후였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설계는 탁월하지만 생산 일정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었고 과거 일부 수출 계약에서 납기가 크게 밀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현재 수주 물량과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폴란드가 실제 함정을 인도받기까지 7년에서 10년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번도 넘게 유럽 방산 기업들의 납기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폴란드의 상황에 대입해서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10년 뒤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내년에 바다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네이토 관련 회의에서 폴란드 해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유럽 모델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유럽 모델이 기술적으로 더 앞선 건 사실 아닙니까? 그는 제 질문을 잠시 바라보더니 반문했습니다. 그 기술을 언제 받을 수 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은 그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5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술 우위라는 개념은 그저 숫자 위에 존재하는 추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동하지 않는 기술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KSS-3 배치2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펼쳐봤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잠수함에 대한 제 인식은 대략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적당한 준수한 선택지. 그런데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제 손이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KSS-3 배치2는 이미 진수되어 운영 중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었고 장거리 작전 능력이 실전을 통해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위에만 존재하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실물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분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폴란드와 협의하고 있는지, 계약 구조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조항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조건을 최소화하고 완제품 인도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폴란드의 전략이었습니다. 캐나다와 정반대였습니다. 캐나다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산업 협력 패키지를 요구하며 협상 조건을 계속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물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비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단순한 협상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의 언어로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이전은 평화로운 미래의 산업 정책 이야기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러시아 잠수함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그 전력을 지금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유럽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무기 시스템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능 사양이 아니라 납기였습니다.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전장 앞에서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그 폴란드 장교의 짧은 한마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 항상 같은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와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겨우 2문장이었지만 그 2문장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산 시장을 분석할 때 언제나 기술과 가격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뒀습니다.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 앞서 있는가, 그리고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두 가지 이전에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 방산의 출발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유럽 강국들도 못 만들어낸 것을 이미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처음 세운 가설은 너무나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덕분이거나 저렴한 인건비 구조 덕분이거나 혹은 외국 기술을 이전받아 단기간에 따라잡은 것이리라.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그 가설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가설들은 현상의 극히 일부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멈춘 나라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방산 생산력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전제로 산업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 왔습니다. 방산 생산 라인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고 예산은 경기 침체가 와도 방위 관련 항목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숙련 인력은 세대를 이어가며 유지됐고 부품 공급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재화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멈추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저는 한국의 초기 방산 역사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출발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했고 자본도 없었으며 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발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두 번째 실패에서 사업을 접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엔 저는 단순히 의지나 국가 자존심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과정이었고 축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품이 개량되고 공정이 정교해지고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즈음 한국 방산 분야 엔지니어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접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생산을 유지했습니까? 경제적 효율로만 따지면 상당히 불리한 선택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쟁은 비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그 말 속에 한국이 걸어온 길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가 탈냉전 이후 방산 예산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하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배당금을 누렸습니다. 방산 생산을 줄이고 공장 문을 닫고 숙련 기술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쟁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나라에서라면 하지만 한국에게 그 30년은 달랐습니다. 북쪽에서는 핵 개발이 지속됐고 미사일 도발이 반복됐으며 정전선 너머의 긴장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해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30년 동안 생산 라인을 유지했고 인력을 키웠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유럽이 생산 기반을 해체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무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30년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이 다시 만들려면 5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지금 바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느냐, 멈췄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분석 결과를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산 애널리스트로 살아온 20여 년 동안 저는 국가의 군사력을 언제나 현재의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지금 보유한 플랫폼이 얼마나 뛰어난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단계인가? 하지만 한국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과정을 봤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남들이 멈출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여건이 좋지 않을 때도 그냥 계속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30년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닫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빠른 나라라고 표현해 왔는데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음이 지금 세계를 조용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협상 분위기는 제가 자리를 비웠던 며칠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캐나다 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머리에 앉은 수석 대표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조건 목록은 오히려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확대됐고 현지 생산 비율 조항도 더 구체화됐으며 산업협력 패키지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한국은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회의 전 복도에서 누군가 건넨 것이었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 전체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조건이 많다는 것은 요구가 많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계약 규모가 크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한국 측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불쾌해하는 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메모하고 이따금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익숙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관련 자료를 파고든 이후 같은 풍경이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인내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팀 내부 회의에서 균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가 계약 결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석 대표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실무자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짧은 반문이 회의실 안에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국 측의 협상 행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캐나다 협상에만 집중해서 보던 시각을 넓혀봤습니다. 그리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만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폴란드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동 일부 국가들과도 방산 협력 채널이 열려 있었습니다. 캐나다 계약은 한국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협상 구조를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주국이 조건을 쥐고 있고 공급국은 그 조건을 수용하거나 놓치거나의 기로에 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생산 여력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복수의 대형 계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쪽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협상이 길어지는 쪽보다 결정이 빠르고 계약 구조가 단순한 쪽이 자연스럽게 앞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조건을 늘리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길게 끌수록 스스로 불리한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내부 메모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받고 있던 건 우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한국 측 협상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협상 조건이 불리하게 쌓여가는데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직업적 훈련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주도권을 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쪽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캐나다 협상팀 내부는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빠르게 분열했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일관됐습니다. 이 계약은 캐나다 방산 산업의 기술을 이식하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건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입장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디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양쪽의 논리를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결단의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은 양쪽을 저울에 올려놓고 있었으며 캐나다는 자신이 저울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길어질수록 저울은 한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무기를 사러 온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사러 온 것인가? 그 질문의 답에 따라 협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는 명확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캐나다는 그것보다 복잡한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을 원하는 동안 상대방은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이 계약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앞에 두고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인가? 캐나다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협상 테이블에서 눈을 들어 세계 전체를 봐야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눈을 떼고 전체 그림을 보기로 결심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협상 자문이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두고 방산 애널리스트로 돌아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자료를 총동원해서 지금 세계 방산 공급망이 어떤 상태인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며칠도 되지 않아 저는 화면 앞에서 자리를 고쳐 앉아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공급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봤습니다. 저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자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동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무기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의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동아시아 동맹국이 계약한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계약 이후 3년 이상 납기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부족분이 생겨나고 있었고 미국이 자국 방어용으로 우선 배정하면서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생산 기반은 냉전 이후 꾸준히 축소됐습니다.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대형 방산 기업들이 합병됐고 생산 시설은 줄었으며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하청업체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구조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동유럽의 긴장이 높아지고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무기 수요가 폭발하자 그 구조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공장이 없었고 공장을 다시 짓거나 재가동하려면 최소 몇 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독백처럼 메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자가 멈췄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는 유럽의 약속은 실제로 30만 발도 채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국방비를 GDP 기준으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항구적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탱크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탄약 창고를 비우고 방산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더 만들려 해도 관련 부품을 납품할 업체 자체가 줄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만 전문가들은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프랑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생산 속도는 연간 2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했고 항공기 생산도 수주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위 수요만으로도 생산 여력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들 모두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공장이 없거나 인력이 없거나 부품 공급망이 끊겼거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 계속 같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특징은 앞서 정리했던 것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수십 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됐고 숙련 인력이 세대를 넘어 유지됐으며 부품 공급망이 상당 부분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유럽에 포탄 수십만 발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그 그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복수의 대형 수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이 진행됐고 루마니아와 호주에서도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눈을 돌리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전투기와 호위함 분야에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잠수함 재검토 발언은 전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큰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인식하고 움직인 나라가 폴란드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앞에 두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방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한국을 핵심 공급국이라는 위치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능한 신흥 방산국,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선택지, 서방 기업들의 보조 공급자, 그 정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멈춰 있었습니다. 유럽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무기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순간 한국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성한 분석 보고서 초안 제목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방산 성장 분석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 다음엔 방산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부상이라고 적었다가 그것도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가 멈춘 자리에서 한국만 걷고 있었다. 그것이 그날 제 손에 쥔 데이터가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쓰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공군 편대가 나토 방공 식별구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긴급 정보였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혼합된 대형 편대였고 나토는 즉각 스크램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나토 관련 업무로 연결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며칠 동안 숫자로만 보던 것을 실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NATO 대응 편대가 구성됐습니다. 프랑스와 폴란드, 북유럽 일부 국가 공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주력 대응은 라팔과 F-16이 맡았고 이들은 러시아 편대 선두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방 대응이 이루어지는 사이 후방 공역에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NATO 내부에서 즉각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측 장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전방 대응은 라팔과 F-16이 담당합니다. 후방 공역 방어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정적이 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후방을 채울 전력이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 측에서 말했습니다. FA-50 편대 즉시 출격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FA-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경전투기였습니다. 폴란드는 몇 년 전부터 FA-50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주력 전투기를 보완하는 훈련용 혹은 보조 전력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지금 이 상황에 투입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FA-50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저는 실시간 교신 기록과 레이더 데이터로 추적했습니다. 교신 내용이 간결하게 오갔습니다. 알파 편대, 미확인 항적 추가 접근 중, 확인 완료, 러시아 정찰기 계열, FA-50 즉시 대응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미 접근 중이다. 그 교신이 오가는 동안 저는 다른 화면을 통해 출격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FA-50은 예상보다 빠르게 해당 공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지휘 체계와의 통신 연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작동했습니다. 보조 전력이라고 생각했던 기체가 핵심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된 뒤 나토 내부에서 조용히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FA-50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대응 속도와 연동 능력 모두. 그러자 서유럽 측 관계자가 짧게 반응했습니다. 아직은 주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채우지 못했던 자리를 한국산 전투기가 채웠다는 사실, 그것이 데이터보다 먼저 감정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한 방에서 그 장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론 속에서 저는 FA-50을 보조 전력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FA-50은 주력이 채우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성능 사양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세대 기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해왔습니다. 5세대 전투기, 4세대 플러스, 기술 격차, 그것이 무기의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트해 상공의 그 몇 분 동안 5세대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뜰 수 있는 기체였고, 지금 통신이 연결되는 체계였으며, 지금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FA-50은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분석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전장은 이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아남는 건 지금 작동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분석해왔는가? 성능 수치를 비교하고, 기술 세대를 논하고, 계약 조건을 따지는 동안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가? 한국 무기는 그 질문에 계속 그렇다 하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닌 실물로,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발트해에서 그 사실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명의 무게를 아무도 오래 외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토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발트해 상황이 마무리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나토 고위급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단순한 작전 평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인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것이 전략 방향 자체를 재논의하는 회의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산 자문 자격으로 참관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국가별 대표단이 자리를 잡는 과정부터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유럽 대표단은 대체로 묵직하고 절제된 표정이었고, 동유럽 대표단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회의는 공식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 확보 방안을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독일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은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적 전략 자율성을 위해서는 외부 의존을 줄이는 방향이 옳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대표단의 한 인물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5년 뒤입니까? 독일 측이 답을 준비하는 사이 프랑스 측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논의는 너무 성급합니다. 유럽의 산업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온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같은 동맹국들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원칙과 전략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현실과 시간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언어는 쉽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한 동유럽 국가대표가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나토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서유럽 측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공급망 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집중될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순간 전략적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균형은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반박이 나온 후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백은
이미 발트해에서 실물로 드러났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서유럽의 생산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미 흔들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회의 후반 폴란드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가능성 있는 무기가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입니다. 아무도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지난 몇 주간 제 머릿속을 채워왔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캐나다 협상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공기, 폴란드 장교가 던진 짧은 질문, 한국 엔지니어의 담담한 대답, 발트해 상공에서 FA50이 채운 빈자리, 그 모든 것이 이 회의실 안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원칙과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향하는 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게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보다 훨씬 큰 층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이후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됐던 것들이 이후 몇 달 사이 공식 채널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방산 기업에 접촉을 시작했고 일부는 실무 협의 단계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단순한 검토에서 실제 행동으로 그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추적하면서 전에 없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기울기 시작할 때 생기는 그 느낌.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는 속도의 문제라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캐나다 협상은 그 사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조건 완화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그것은 수석 대표가 처음에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변화였습니다. 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건을 조정하면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조건을 늘리는 동안 협상의 무게, 중심이 조용히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야 인식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 자신의 초기 판단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캐나다 협상팀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이 필요한 쪽이고 캐나다는 선택하는 쪽이라고 그 오판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이었는지를 지금은 알았습니다. 폴란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복잡한 산업 협력 조항도 최소화한 채 완제품, 인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계약 구조를 밀어붙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있는 쪽이 아니라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방향이 옳았을 뿐 아니라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산 관련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로만 보던 것을 실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리듬이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고 느긋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만난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그는 제 질문을 잠시 생각하는 듯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계속 해왔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준비한 게 아니라 계속했을 뿐이라는 말.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방산 성장을 전략적 준비의 결과라는 틀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딘가에 설계자가 있고 장기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더 단순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음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게 만든 근본이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변화를 더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제 모든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 제한 안에서 어느 계약을 우선할 것인지를 한국 측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방산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조건을 조율하던 시절과는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느 쪽과 먼저 계약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전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도 실물 생산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서울 하늘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 한국은 방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 짧은 주석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유럽 강국들의 뒤를 따라가는 신흥 방산국, 그게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었고 저도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한국 땅에 서서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폴란드 장교의 짧은 말이, 한국 엔지니어의 담담한 고백이, 발트해 상공에서 작동한 전투기가, 나토 회의실의 뜨거운 충돌이,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공장이 저에게 말해준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쓴 분석 보고서들, 협상 자문 메모들, 공급망 분석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다시 읽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기의 숫자를 봤지만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산 라인의 현재 상태를 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멈추지 않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협상력을 분석했지만 선택지가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간과가 쌓여서 제 초기 판단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이 과정이 제게 더 값진 무언가를 남겼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무기와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을 봤고 수많은 시스템을 평가했으며 수많은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어떻게 무산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계 질서란 강한 나라들이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질서를 설계한 나라들이 멈춰 있는 동안 멈추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선언 없이, 거대한 전략 발표 없이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진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수십 년을 멈추지 않고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